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에 대한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청와대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그 2달 뒤인 지난해 9월, 청와대가 다시 국정원에 2억 원을 요구해서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전달을 맡았는데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면서 청와대가 했던 말은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였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매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인방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의 핵심인 미르재단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에 상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달 뒤인 9월,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단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요구한 금액은 종전까지 국정원이 매달 보내던 액수의 2배인 2억 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실제로 2억 원을 상납했고 당시 정호성 비서관이 돈을 받아갔다는 국정원 측 진술도 나왔습니다. 정호성 당시 비서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한 국정원 돈 상납을 2달 만에 다시 요구했는지, 지난해 9월이란 시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9월에 받은 돈은 액수도 평소의 2배였지만 그 처리 방법도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매달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문고리 3인방이 공동 관리해 왔었는데 9월에 받은 2억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당시 돈을 전달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윤나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작년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2억 원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도, 관저로 가져오라고 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이라며 지시에 따라 청와대 근처에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청와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달 1억 원씩 받아온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문고리 3인방이 공동 관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달리 3인방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점에 주목합니다.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돈과는 달리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분명한 뇌물수수의 형태를 갖췄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전보다 좀 더 사적이고 밝히기 어려운 용도의 돈을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수감된 문고리 3인방을 다시 소환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해 9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1년 2개월 전으로 시계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국정농단 사태의 파장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2016년 9월 3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독일로 급히 떠났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을 직접 받은 이유가 최순실 씨의 해외 도피와 관련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문제의 소지를 우려해 중단했던 상납을 액수를 높이면서 갑작스럽게, 그것도 더욱 직접적인 방법으로 재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2016년 9월이란 시점에 주목합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자신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2016년 9월 3일 급히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9월에 받은 2억 원이 최순실 씨의 도피와 연관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최순실 비상금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비선실세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둘 쌓이다 9월 중순에 이르러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창설에 최 씨가 직접 연루됐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검찰은 당시 이런 의혹들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이 돈이 최 씨의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 씨는 한국에 있던 조카 이모 씨로부터 의약품과 옷까지 우리 돈 1,500만 원에 해당하는 12,000유로를 전해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최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도피 시기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127차례나 통화하는 등 빈번히 연락했던 점 역시 의심의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직접 조사해 2억 원의 정확한 용처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다만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건 아니라서 검찰은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라는 다소 복잡한 법리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뇌물 혐의는 입증 가능성이 크고 또 도덕적 비난 정도도 훨씬 크다는 분석입니다. 왜 그런 건지 류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직접 받은 돈이 전혀 없다는 점을 줄기차게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자신이 단 한 번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함께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에 돈을 요구했고 자신이 직접 받았다는 진술이 최측근들을 통해 나오면서 복잡한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구체적이고 단순한 뇌물 구조가 성립한 셈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전에 받은 돈을 비자금 삼아 개인 생활 용도로 썼거나 최 씨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도덕적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국정원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횡령이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이렇게 새로 드러난 뇌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 전망은 전병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정원 돈을 상납받았던 문고리 3인방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밝혔고 안봉근 전 비서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활동비가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걸로 의심된다며 어디에 썼는지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이 상납됐고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재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자신의 재판 출석까지 거부하고 있는 만큼 검찰 조사에 협조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추가적인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국정농단 수사 당시처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출장 조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청와대에 국정원 돈을 전달한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이 오늘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로써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3인방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2명에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모두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구속된 두 전 비서관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현금으로 매달 1억 원, 모두 40억 원 정도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았고 공적인 용도에만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용처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전 최측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굳이 부속실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직접 받아 은밀히 쓴 만큼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법조팀 박현석 기자와 함께 오늘 검찰 수사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40억 원이나 되는 이 현금이 대체 어디로 갔을지 이걸 밝히는 게 아마 앞으로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최순실 씨한테 갔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오늘 새로 드러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보면 본인들이 쓰지는 않았다는 게 공통된 진술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이 5만 원권 현금 수십억 원을 뭐 직접 쓰고 다녔을 그렇겠죠. 리는 없고요. 네. 이 결국 돈을 어디에 모아뒀거나 이 최측근을 통해서 쓰여졌을 걸로 보이는데 뭐 이영선, 윤 전 추행정관, 뭐 옷 심부름했다는 이 두 사람이 있지만 네. 옷값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큽니다. 이 반면에 청와대에 자주 드나든 걸로 알려진 최순실 씨는 네. 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이 현금을 애용한 걸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박 전 대통령이 이 차명으로 시술을 받았다는 병원비부터 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뭐 더 블루케이,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의 이 보증금, 그러니까 사무실 보증금, 그리고 자본금, 뭐 신사동 의상실의 네네. 이 보증금, 옷값, 뭐 다 더하면 이제 5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런 돈을 5만 원권 뭉칫돈으로 이 지불을 했다는 진술이 그동안 나와 있었습니다. 뭐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라면 최순실 씨가 의심받을 만한 정황은 많습니다. 한 의상실에서 그 최 씨가 현금 결제하던 그 영상도 좀 생각이 나는데 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 그 상납하는 게 예전부터 있던 관행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뭐 관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이제 지금 검찰의 시각인데요. 네. 이제 관행이라면 처음부터 따로 얘기가 없어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를 살펴보면 취임한 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석 달이 지나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에 이 돈이 들어왔고 그것도 굉장히 은밀하게 이 청와대 밖에서 이 돈이 들어와서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였다. 이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몇 가지 정황이 또 있습니다. 뭐 처음에 5천만 원이던 액수가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 1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뜁니다. 이 관행이라면 이 상승폭이 꽤 큰데요. 나중에 이병기 원장 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하게 되는데 검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뇌물의 대가성 부분도 입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좀 보면은 이 문고리 3인방이라 불렸던 이 비서관들이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폭탄 발언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최측근이던 이 세 명이 어떻게 보면 좀 등을 돌린 이유? 이게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지시에 따랐고 우리는 쓰지 않았고 이 전달자일 뿐이다. 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박 전 대통령을 버리고 본인들만 뇌물죄에서 빠져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진술입니다. 그렇죠. 뭐 실제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정호성 비서관은 이 전달받은 돈이 이 통치자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네. 뭐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편단심을 표시했듯이 그렇죠. 조금 다른 입장인데 이들의 그 진술이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주말에도 계속 바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네. 법조팀 박현석 기자였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다음 주 화요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홍준표 대표 직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적에서 제명하며 출당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20년 인연을 정리한 건데 홍 대표는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문준무 기자입니다.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적 정리를 매듭 지으려고 했지만 1시간 20분 난상 토론에도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홍준표 대표가 자신에게 결정을 맡겨달라며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끊어낼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된다는 고사성어로 심경을 밝힌 홍 대표는 7시간 넘는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 보수 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했던 박 전 대통령은 20년 만에 소속당에서 쫓겨나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일부는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원 당규를 위반한 결정으로 무효입니다. 앞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친박계의 조직적 반발은 없었습니다. 친박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 제명 문제가 논의에서 빠지면서 홍 대표와의 휴전 도모설도 나왔습니다. 당의 주류였던 친박계가 각자 도생의 출구를 찾으며 소멸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 마무리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의 보수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8명에서 10명 정도가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점은 6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어서 최고은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 출당은 바른정당 통합파가 요구해온 보수 통합의 최소 명분이었습니다. 최고위의 결과가 우리 통합파 의원들의 결단을 내리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통합파의 한 의원은 이번 주말 지역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일 탈당해 이르면 9일 한국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김용태, 김영우 의원 등 8명에서 10명 가까이 탈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일요일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지만 바른정당을 지켜야 한다는 자강파와 통합파 사이에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미루고 한국당과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자강파는 오늘 경선 토론회를 강행하며 거부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출당이 보수 혁신은 아니라며 현 상태의 보수 통합에 반대입니다. 대단한 개혁인 것 같이 그래 포장되는 데 대해서 동의를 못하죠. 숫자만 몇 명 합치는 게 그게 그런 게 무슨 국민이 박수치는 보수 통합이 될 수 있느냐. 통합파가 탈당할 경우 바른정당은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됩니다. 때문에 일부 자강파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단독 기사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오는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사이버사 요원을 늘릴 때 김 전 장관이 호남 출신은 배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오는 7일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될 군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개입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남 출신 등 특정 지역 사람의 채용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검찰은 실제 면접 과정에서 호남 출신 지원자에겐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서 탈락시켰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너가 아버지 먹보냐면 안 뽑아보고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건 수사로 입증이 된다니까요. 김 전 장관은 또 댓글 공작에 투입되는 군무원에 대해 신원조사 기준을 마음대로 높여 적용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때문에 군은 경찰에서 전과조회만 거치면 되는 3단계 신원조사만 받게 한 규정을 어기고 이른바 사상검증을 하는 등 1단계 신원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거주 지역까지 찾아가 지원자의 정치적 성향까지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이런 지시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다음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군사 옵션이 논의될 거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이른바 3노 원칙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맥메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나섰습니다. 이번 순방의 첫 번째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is a threat to the entire world, so all nations of the world must do more to counter that threat. 앞으로 몇 달간 더 강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이 지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대북 군사 옵션이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He will remind friend and foe alike that the United States stands ready to defend itself and our allies, using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 역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맞춰 우리 정부도 이르면 모레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한국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이른바 3노 원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어서 정상회담에서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보다 사흘 앞서 장녀 이방카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은 거의 국가원수급의 특별 대우를 했고 이방카가 조성하고 있는 기금에 큰 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도쿄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선임 고문인 이방카 트럼프는 오늘 도쿄에서 열린 세계 여성회의에 참석해 20분 동안 연설했습니다. I decided to leave my businesses and work in government to advance policies and initiatives that empower women to fully participate in the economy if they so choose. 이방카가 달변을 과시하는 동안 아베 총리는 줄곧 단상에 앉아 밝은 얼굴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웬만한 국가 정상을 넘어서는 특별 대우라는 게 일본 언론의 평가입니다. 일본은 또 이방카가 조성 중인 여성 기금에 57억엔, 우리 돈으로 564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해 마지못해 10억엔을 내놓은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베 총리 부부가 최고급 호텔에서 직접 환영 만찬을 개최합니다. 일본 언론도 이방카의 패션과 식사, SNS 활동 등 일거수일투족을 경쟁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이처럼 이방카에게 지극정성을 들이는 것은 5일 일본을 첫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It's been wonderful. Thank you.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알려진 큰딸에게 공을 들여 미일 안보 경제 현안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용인 일가족 피살 사건 피의자의 부인에 대해서 경찰이 범행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범행 연습을 했고 또 사건 당일 밤 모든 범행 사실을 남편에게서 들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귀국해 체포된 뒤에야 남편의 범행을 알았다던 아내 정모 씨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사실을 범행 당일 밤 남편이 자신에게 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정 씨로부터 남편 김 씨가 자신을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했다는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정 씨가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에서 범행 방법과 해외 도피와 관련된 검색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정 씨에 대해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그러나 여전히 공모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했고 자신은 범행을 직접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블릿 PC로 한 검색도 남편이 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인다는 얘기는 자주 했지만은 장난으로 하는 얘기하는 건 줄 알았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뉴질랜드의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있는 남편 김 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입국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입국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경남 창원 터널 화물차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5톤짜리 사고 화물차에 8톤 가까운 짐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차에 실어서는 안 되는 위험 물질이 실려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KNN 정기영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더니 폭탄처럼 불꽃이 튀며 폭발합니다. 자동차 10대가 완전히 불에 타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의 합동감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5톤인 사고 화물차에 7.8톤 이상이 실려 과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200리터짜리가 20개, 그다음에 20리터짜리가 174개 해가지고 총 196개 실었습니다. 약 7.8톤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윤활유와 방청유 등 25가지 제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일반 화물차에 실어서는 안 되는 인화물질 등이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터널 안에서부터 지그재그로 달렸던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고 화물차는 지난 2001년에 만들어진 비교적 오래된 차량입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파열과 타이어 파손 등 기계적인 결함이 없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사고 운전자 76살 배모 씨의 졸음운전 등 운전 부주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검하고 차량 감식하고 차 도로 감식하고 차량 블랙박스하고 목격자 진술하고 전부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릴 그런 계획입니다. 대낮 도로를 불바다로 만든 참사는 결국 인재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어제 충북 청주 시내에 멧돼지 무리가 나타나 어미가 차에 부딪혀 죽고 새끼들은 야산으로 흩어졌습니다. 최근 멧돼지들이 자주 도심까지 내려오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김우준 기자입니다. 어젯밤 청주시 성안동 도로입니다. 앞서가던 차량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인도에서 멧돼지 무리가 뛰쳐나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택시와 충돌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이 멧돼지를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충격에 차량이 들썩거립니다. 새끼 5마리를 끌고 이 골목을 지나 어미 멧돼지는 도로를 건너다 주행 중인 택시와 충돌해 현장에서 직사했습니다. 어미가 죽은 후 새끼 5마리는 인근 야산으로 도망갔습니다. 한밤중 갑작스런 멧돼지떼 출몰로 인근 주민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습니다. 큰 송아지만 해요. 송아지. 엄청 커요. 와, 소리를 막 지르고. 아우, 저는 갈 때까지 심장이 한번 막 그냥 떨려가지고 집에 가 청심환 먹고 그러고 잤어요. 지난 1일 복대동 한 고등학교 인근에선 멧돼지 3마리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2달 전엔 대낮에 음식점으로 멧돼지가 들이닥쳐 식당 주인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멧돼지하고 시선을 절대 피하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등을 보이면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등을 보이지 않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면서 주변의 지형지물로 이용해서 이제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도심 한복판 빈번한 멧돼지떼 출몰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개에 물려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나 또 그 주인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이런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속보도, 반려견, 공존의 조건.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반려견 관리에 대한 책임과 처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살 어린이가 큰 개를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납니다. 주인이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풀려난 개가 공격한 건데 팔과 다리를 10군데나 물렸습니다. 개 주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과실치상으로 우리는 기소 의견을 보냈는데 불기소라고 이렇게 처분 결과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인수권이 없어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다 보니까 그걸 아마도 합의가 된 게 아닐까. 집을 뛰쳐나온 사냥개 2마리가 산책하던 부부를 물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이 개 주인 역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과정 중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피해를 모두 다 회복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를 한다면 고의범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형법의 태도입니다. 미국은 반려견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개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습니다. 사람을 문 개는 즉시 격리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안락사시키기도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물론 격리와 안락사에 드는 비용까지 개 주인이 물어야 합니다. America loves dogs, but at the same time, more important than the life of any pet is the life
and well-being of another human being.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올해 들어 발의된 관련 법안만도 6건이나 됩니다. 개가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지 않도록 개는 물론 주인도 정기적으로 교육받도록 의무화하거나 개가 인명사고를 낼 경우 주인에게 3년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지만 최근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애플 아이폰의 최신 제품이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예전처럼 밤을 새가면서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주요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판매 가격이 유독 비싸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발 디딜 틈 없었던 아이폰 출시 행사장이 이번엔 절반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실제 통신사 사전 예약도 아이폰 7의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배터리 결함 논란과 이르면 연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0 대기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X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이폰 8만 나왔으면 10개가 또 대단했을 텐데. 그런데도 여전히 아이폰의 국내 판매가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유독 비쌉니다. 실제 수요가 가장 많은 아이폰 8 64기가 모델의 경우 국내 판매가가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더 비쌉니다. 아이폰 10은 국내 판매가가 163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미국보다 20만 원 이상 더 비쌉니다. 아이폰에 대한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제품의 신뢰도가 급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더 비싼 국내 역차별에 대한 소비자 저항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마저 확대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은 해외 직구에 나서기도 합니다. 직구를 하게 되면 통신사 출고보다 싸고 해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의 판매가 정책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오늘 청계천에서는 서울 빛 초롱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9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지연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번 빛초롱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은 만큼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등들이 많이 전시됐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등은 평창 마스코트인 반다비와 수호랑인데요. 스키를 타는 모습이 매우 귀엽습니다. 이 밖에도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봅슬레이 등 동계올림픽 11개 정식 종목을 구현한 조명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일부 작품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현지에서 다시 전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축제가 개막하면서 이곳 청계천에는 많은 시민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종목들을 이렇게 캐릭터별로 전시를 해놓음으로써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이렇게 등불을 통해서 이쁘게 밤에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올해 9회째 맞는 이번 축제에는 3개의 주제로 나뉘어 모두 43개 작품이 전시됩니다. 청계광장에서부터 관수교까지 청계천을 따라 1.3km를 걷다 보면 3개 각국의 독특한 등과 함께 국내외 명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등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17일간 이어집니다.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곳 청계천에 오시면 빛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한지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654만 명을 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 진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보건소에서 10개월 기간제 금연지도원으로 일해온 박모 씨.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기대를 품었지만 최근 보건소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을 권고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보건소 측은 여기다 금연지도원직을 하루 8시간 10개월 일하는 기간제 대신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서 금연지도원은 정규직 전환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직군을 현재보다 고용이 더 불안정한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도구를 찾으시는 거겠죠. 이런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계약 기간이 2년 넘은 문화센터 근로자 7명을 해고했고 서울의료원도 2년 기간제 주차관리 요원에 대해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역시 지침이지 법령이 아니다 보니까 편법을 쓰기도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성과를 각 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선 꼼수를 동원해 정규직 전환에 미적대는 모양새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노사는 물론 노노 갈등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비정규직들은 무늬만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우철 기자입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근로자들은 요즘 두 편으로 나뉘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먼저 기존 정규직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승진과 처우 복지를 갖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정규직을 전환하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불만입니다. 승진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차별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말은 정규직 전환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이제 기존에 있던 처우마저도 이제 후퇴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기존 정규직보다 보수와 근로 여건이 열악한 하위 직군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정규직 전환 규모와 기한을 제시하고 이걸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다 보면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각종 경영관리 문제라든가 인사관리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니까 저비용의 고효율을 위한 어떤 로드맵을 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했던 것이죠.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정규직 확대 방안은 자칫 노사 모두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석 달 동안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매달 큰 폭으로 줄었는데 특히 지난달은 가을 이사철인데도 거래량이 3,700여 건, 지난해보다 70%나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흐름과 정부 규제책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런 관망 심리 속에 거래 절벽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세 채를 가진 김모 씨는 이딴 정부 대책과 금리 상승세에 바짝 긴장했지만 집을 팔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 은행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 대금을 좀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흐름을 보면서 관망하고 있는 그런 차이인 거죠.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정부 후속 대책을 지켜보며 일단 버텨보겠다는 겁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가격 하락을 예상해 더 기다려본다는 심리가 강해서 거래는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가을 이사철이 무색한 이런 거래 절벽 현상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서초구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 등 지역 호재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던 이른바 갭 투자도 주춤해질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집값이 단기간 올라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집값이 정체되고 전세 가격이 예년보다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종전보다는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부터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먹거리 지도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배추와 물을 재배하던 강원도 고랭지가 사과 과수원이 되고 동해에선 요즘 방어가 풍년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의 고랭지. 무와 배추를 재배하던 곳이 지금은 대형 사과밭이 됐습니다.
사과 농사가 시작된 건 5, 6년 전쯤부터입니다. 나무를 심고 5년쯤 지나야 알 굵은 열매가 많이 열리는 사과나무의 특성상 올해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5월 초에도 서리가 왔었는데 좀 따뜻해져가지고 사과하기가 아주 적정 지역이라고 봅니다. 과거 경북 평야 지역에 집중됐던 사과 재배지가 정선, 평창, 영월 등 강원도 고랭지로까지 올라오면서 강원 지역 사과 생산량은 10년 새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경북 경산이 주산지인 복숭아를 요즘엔 강원도 춘천에서도 재배하고 여수와 통영에선 망고와 아보카도까지 키워냅니다. 이맘때 제주도에서 주로 잡히던 방어는 요즘 동해가 주 어장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거래량이 3배로 느는 동안 제주도에선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동해 쪽도 난류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어획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남한 경지 면적의 10%, 2080년엔 60% 이상이 아열대에 속할 거란 전망 속에 국내 농수산물 생산 지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90년대 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티커 사진이 요즘 다시 인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90년대 문화가 다시 돌아왔는데 권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 엄마와 동그란 볼의 아이. 20년 전 스티커 사진 속 주인공들이 그때보다 약간 더 넓어진 부스 안에서 똑같은 자세를 잡아봅니다. 아유, 딸내미 언제 이렇게 컸냐. 이렇게 스티커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시간만 나면 찍자고 그래서 90년대 말 번화가마다 자리 잡았던 즉석 사진 부스 수백 개가 다시 그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1학년 때는 이런 건 없었어요. 최근에 막 유행해가지고 핸드폰 셀카를 더 많이 찍긴 하는데 가끔 이제 의미를 남기고 싶은 날이나 요즘 보기 힘든 종이 사진을 바로 받아 함께 찍은 사람과 나눠 간직하는 특별한 기분에 귀엽다. 잘 나왔어, 엄마. 사진 빼야 되겠다. 예전과 달리 SNS로 바로 공유할 수 있는 편리함이 더해졌습니다. 90년대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선물 1위였던 게임기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올봄 출시된 이 장치는 10,000개 가까이 팔렸습니다. 모양과 손맛은 90년대 그대로. 그간 발달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휴대전화와 PC에 연결하고 게임을 즐깁니다. 요즘 게임들에 없는 감성 그런 게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른이 되면서 경제적인 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좀 더 폭넓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1990년대 10대 성장기에 풍요로움과 한국 대중문화의 자신감을 맛봤던 현재 30, 40대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이 그런 과거에 대한 향수가 확실히 강하다. 오랜만에 보지만 익숙한 그때 그 풍경들이 발달한 기술에 힘입어 다시 다가왔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가을 야구에 실패했던 한화가 새로운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신임 한용덕 감독은 외부 스타를 영입하지 않고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연습생 투수로 입단한 지 30년 만에 친정팀 한화의 사령탑에 오른 한용덕 감독은 감격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제 고향이고 제가 여기서 청춘을 다 바친 곳이기 때문에 팀의 현재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그 베테랑들과 그 신진급 선수의 격차가 좀 많이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격차를 좀 줄이는 게 가장 강한 팀들이 그런 팀들이 성적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화는 2013년부터 명장으로 불리는 김웅용, 김성근 감독이 차례로 지휘봉을 잡았지만 가을 야구 진출에 모두 실패하며 암흑기에 빠졌습니다. 전력 보강을 위해 외부 스타 영입에만 320억 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용덕 감독은 더 이상 다른 팀의 거물 선수를 영입하지 않고 유망주를 육성해 3년 안에 우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외부 FA는 안 잡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뭐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일단 우선순위가 육성정이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 FA 자격을 다시 얻은 팀의 간판 정근우, 이용규와 계약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피겨 여자 싱글의 간판 최다빈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출전한 그랑프리 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서 9위로 부진했습니다. 최다빈은 발목 부상 여파로 잇따라 점프 실수를 범했습니다.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룹 연속 점프를 제대로 뛰지 못해 점수가 깎였고 트리플 플립에서도 회전수 부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최고점에 8.76점 모자란 53.90점에 그친 최다빈은 11명 가운데 9위에 머물렀습니다. 썰매 종목 가운데 하나인 루지에는 2인승이라는 독특한 세부 종목이 있습니다. 둘이서 한 몸이 된 것 같은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루지 2인승의 출발 모습입니다. 앞에 앉은 선수가 양쪽 손잡이를 밀고 당기고 뒤에 앉은 선수는 앞 선수의 팔에 달린 끈을 잡고 보조를 맞춥니다. 그리고 힘차게 치고 나가 얼음바닥을 함께 지친 뒤 일사불란하게 썰매에 들어놓습니다. 주행 때는 앞 선수가 위에 누워 다리로 조종을 하고 아래 선수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심 이동을 같이 해주는 거죠. 왼쪽으로 가려고 조종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잘 안 가지 그러잖아요. 2인승 썰매는 2명의 좌석이 따로 있어 몸이 서로 맞닿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선수가 키가 작고 가벼워야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같은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밑에 사람에 맞춰서 제작을 해요. 썰매가 작으니까 조종하기가 더 쉬워요. 작은 차가 운전하기 쉽듯이. 규정상으로는 남녀 구분 없이 2명이 타면 되지만 실제로는 힘과 체중을 감안해 남자들로만 팀을 구성합니다. 1인승보다 큰 2인승 썰매는 조종하기가 어렵고 호흡을 맞추기도 쉽지 않아 전복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나는데 최근 3차례 올림픽에서 모두 형제 팀이 메달을 따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제주를 돌고 있는 평창올림픽 성화가 오늘은 해녀들에 의해 국내 최초로 수중에서 봉송됐습니다. 해녀들이 물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올림픽 성화를 들고 제주의 깊은 바닷속으로 헤엄쳐갑니다. 개 모양의 수중 탐사 로봇인 크랩스터가 깃발을 펼치며 이들을 반기고 해녀들은 로봇과 함께 처음으로 성화를 물속에서 운반합니다. 제주의 상징인 해녀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기발한 봉송이었습니다. 프랑스 테니스 대회에서 나온 절묘한 샷 장면 준비했습니다. 세계 1위 라파엘 나달도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다. 볼에 스치는 공기가 초겨울 못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 모레는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내륙 많은 지역은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강원과 경북 산지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간은 내일까지 최고 7cm 안팎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에는 강원 북부 산간 지방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내일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이어지는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절기 입동인데요. 이제 조금씩 겨울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단돈 1원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적 없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고까지 농단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전직 지도자로서 보여줄 모습은 하나일 겁니다. 자신이 법정에서 밝힌 대로 떳떳하게 역사적인 멍해와 책임을 모두 지는 일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